분들한테 미리 드렸었던 파일이 있는데요. 한 3, 4년 전의 파일이라 내용의 업데이트가 조금 안 돼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영업 왔다 갔다 하고 운전을 오래 하시니까 그때 보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근데 내용이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긴 하고 화질도 촬영을 제가 그냥 카메라맨을 하나 불러서 TV를 찍으라고 하고 강의를 요약해 놨던 거라 상태가 아주 안 좋죠. 근데 제가 지금 강의를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하고 뒤에 거도 그렇고 그 정리가 꽤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찍기 전에는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라도 먼저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필요하시면 활용하십시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주식이동, 명의신탁, 가업승계, 가지급금 왜 6개죠? 하나 더 있어요. 아무튼 쪼개서 7개로 돼 있고 30분짜리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면서 귀에 좀 박아놓으면 어디 가서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개념을 짧게 잘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그걸 활용하시기로 하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끝나고 나도 야 이거 그냥 맛만 진짜 보여드리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미리 공부해 놓으시겠다라고 하면 그 자료를 교육팀에서 취합을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할게요. 자, 메뉴가 보니까 차명자산관리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일 것 같고 자금 출처 조사도 대비해라 라는 이유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주 구성 조율, 주주 리스크, 명의신탁, 주식 이동, 가수분 가지급금, 임원 소득 포트폴리오인데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이 임원의 합리적인 소득 포트폴리오 구축 이 부분은 조금 얼마나 그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가슴에다가 받아들이고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달하면 충분한 영업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탑픽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안내 부분이니까 우선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차명자산 관리.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그렇다. 차명자산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그걸 어떻게 가져오는 게 좋겠냐라는 어떤 부분이고요.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돼서 뒤에 갈 때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하나만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우리가 2001년도에 상법이 2001년도 7월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상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발기인 숫자에 관련돼서 그때 전까지는 3명이었어요. 그리고 1997년도였나 그때가 아마 5명인가 그랬었죠. 그 상법이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 나 이외의 어떤 사람들을 차명으로라도 집어넣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차명 자산이 생겼다고요. 차명 주식이 생겼고 차명 주주가 생겼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업체가 한 7년 전 뭐 이럴 때 그 법인을 설립했는데도 차명 주주들이 끼어 있어요. 자, 그거는 2차 납세 의무, 그 다음에 간주 취득세에 대한 그 과점 주주의 어떤 취득세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인데 크지 않고요. 잘 관리만 한다라고 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차명 주주를 데리고 오는 거는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 발생될 문제들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차명으로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제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났잖아요. 그럼 그 차명 주주였던 사람이 죽거나 저한테 누가 주식을 내 이름만 빌려달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내 와이프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주식이 있네 어느 회사에. 그 회사에 가가지고 야 이거 내 건데 뭐 돈을 달라던가 아니면 뭘 얘기하겠죠.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맡겨놓은 거야. 어떻게 그게 맡겨놓은 거야? 분쟁이 생기죠. 갈수록 분쟁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차명 주식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가업 승계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데 가업 승계를 전략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과점 주주가 돼야 되고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이런 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안 되겠죠. 또 특례를 쓰려고 그러는데 특례에 해당되는 걸 하려고 해도 차명 주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불이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 관련된 게 이제 이야기인 거고요. 자금 출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등기 자산을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출처를 요구하지 않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그게 요걸로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세대주이면서 40세 이상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4억짜리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4억짜리 집을 샀어요. 제가 40대거든요. 40대 후반이니까 4억짜리 집을 샀는데 내가 특별하게 소득에 대한 증빙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디선가 어떻게 해서 벌어서 어떻게 해서 모았겠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30세 이상일 때는 2억 원, 그 다음에 비세대주인 경우에는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금 출처 부분을 100% 다 소명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상속과 관련돼서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상속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많이 그때도 있었냐면 그냥 있었던 걸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금을 어쨌든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현금을 한 7억 정도 손에 쥐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뭘 하나 조그만 점포를 하나 팔았어요. 7억을 손에 쥐었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어요? 현금을 가지고 찢어서 그냥 현금으로 찾아서 주면 문제될 거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것 또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디다 썼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무슨 증명이 나왔었냐면 아버지가 늦바람이 나셨나 봐요. 누구한테 줬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제가 만난 적이 없고요. 막 이런 안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기본적인 어디까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금액의 비율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출 내역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후계자나 아니면 자녀들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가족 간에라도 돈거래를 확실해야 된다 이랬는데 특수관계자끼리도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안 된다 하지 않아요. 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에 대한 게 실질적인 제3자의 거래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전제로 해놓고 조금 뒤에 가면 그 특수관계자끼리의 거래, 그 다음에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그 다음에 증여의제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로 주식 케이스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해 놓은 건데 그게 나머지 모든 거래에도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정리를 다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주주 구성에 관련돼서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대표이사 49%, 친구 31%, 직원 20%. 이런 케이스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과장님이래요. 여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미리 약속 잡고 가는데 과장님인데 이름 들어보는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아서 갔어요. 가기 전에 이제 뽑아보잖아요. 크레타를 뽑았더니 과장님이 주식이 한 20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처음에는 네, 과장님 저희 자료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 되게 좀 약간 툭툭 던지다가 갑자기 좀 자세가 바뀌었죠. 여기 신탁이에요, 그냥. 네, 그럼 직원일 뿐이었던 건 거였죠,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50% 이하로 만든 케이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럴 필요가 현재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2차 납세 의무 부담 진단하는 것 때문에 그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뒤에 가서 계속 나올 수 있는 전략인데요. 회사가 아까 이제 우리 자산 상태표 받고 손익계산서 보셨죠?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잉여금이 나오면 그게 회사로 누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그 모아진 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사회로 유출하느냐면 배당 하나밖에 없어요. 배당 하나밖에 없는 게 결론이고요. 근데 배당이 일반 배당이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배당인 것처럼 의지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배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 머릿속에서 이제 가르마를 또 타실게. 내가 노동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건 급여. 근데 좀 더 노동을 질 있게 했던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면 상여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동안 길게 일했던 거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정리해 주는 게 퇴직금.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직전 3년치의 평균의 급여의 10%, 10분의 1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우리가 정관에다가 지금까지 많이 만들어줬었던 거, 세배수, 그죠? 그거에 의해서 거기까지 받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어요. 2011년이었죠? 2011년 이전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였고 2011년 이후에는 규정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세배수까지만 한정을 시켜줬죠. 이건 소득세법이에요, 법인세법이에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 왜 물어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별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러면 퇴직금을 10배를 해가지고 받아 나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확실한 어떻게 보면 잘 증빙을 하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10배를 가져 나왔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법인에서 그러면 10배에 해당되는 거가 정당하다면 비용 처리돼요? 돼요. 법인에서 문제될 거 없죠. 법인세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법인세법에서 세배해라는 내용이 전 하나도 없어요. 한 줄도. 이건 소득세법에서 세배까지는 내가 퇴직소득세 처리를 해줄게요. 세배가 넘어가는 건 퇴직소득세 처리 못 해준다라는 얘기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배까지는 퇴직소득 처리하고 남은 7배는 근로소득처럼 종합소득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리가 되면 반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뒤에 가서 할 내용이니까 이거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요. 회사가 이만큼 쌓였는데 급박하게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회사의 주식 가치를 갑자기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급여를 많이 받아가던가 상여를 많이 받아가야 되는데 두 개에 대한 건 뭐예요? 임원에 대한 건 정관이 있어야 되죠. 지금 급하게 그걸 막 바꿨어요. 바꾸고 받아갔어요. 그걸 국세청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준다고요. 상법상의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회 통념상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판례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급하게 그럼 그걸 못 배워요? 그럼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배당으로 갖고 나와야 되죠. 그죠? 배당으로 갖고 나오게 되면 배당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또 종합소득에 다 합산돼서 받아야 되죠. 또 반 이상 날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급한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규정과 관련된 걸 미리 만들어 놓자. 그죠? 급조한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기본 첫 출발이죠. 두 번째는 그 조항을 만들 때 상법상의 절차에 흠결이 없도록 만들자. 이건 기본인 거고요.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꺼낼 상대가 없었는데 우리하고 같이 고민해 봅시다, 대표님. 그랬더니 5년 후, 10년 후 내 계획들을 좀 이야기하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공통분모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소득을 가져 나오는 게 n분의 1로 해서 줄이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누진과세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면 사실은 세율 단계를 낮출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사람 기간을 넓혀서 분산을 하면 매년으로 잘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낮출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결론은 뻔한 거예요. 대표님 10년 후에 그렇게 어떤 주식 가치가 떨어져야 된다던가 아니면 돈을 써야 된다던가 퇴직을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매년 기본적으로 그걸 떨어뜨릴 수 있는 걸 하자는 거죠. 그거를
급여를 높여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배당을 받아서 가져나가는 방법도 있겠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배당을 얼마의 퍼센테이지로 총 금액이 얼마를 가져나가는 게 맞는데 그거를 어느 비율로 가져나오는 게 가장 저리로 세금을 맞는지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은 건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FC님들이 또 직접 하기는 어렵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 액션을 진행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내 기간으로 쪼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람 수를 쭉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 이외에도 밑에 있는 케이스처럼 배우자, 자녀 있죠? 소득 기본적으로 지분을 분산을 해서 주고 그 지분에다가 배당을 쪼개서 하면 좋죠. 그죠? 그러면 혼자 해야 될 걸 자녀 2명이라 그러면 4명이서 쪼갤 수 있으니까 세율 구간을 낮출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내가 지분을 주려고 하니까 회사 주식의 가치가 평가가 돼야 되죠? 지금 이렇게 돈을 줄여나가는 이유가 지금 주식 가치가 높기 때문인데 높은 주식을 내가 자녀에게 주려면 증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한테 증여하는 건 문제될 게 없잖아요. 6억까지는 그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자녀한테 주는데 증여세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균등하게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 갖고 있는데 와이프 뭐 20%, 자녀 뭐 예를 들어서 30%, 30%, 뭐 나는 20%만 남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 치면 뭐 1억을 배당한다라고 하면 자녀 3천, 3천 주고 2천, 2천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니면 그렇게 다 뿌려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30%, 20%를 주식을 주려고 봤더니 증여세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금 출처가 있어서 내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자금 출처를 만들어 주려고 사실은 지금 이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금액만큼의 주식을 증여하고요.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배당을 균등하게 하지 않아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이거를 차등 배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하면 뭐냐면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100%를 갖고 있는데 내가 96%를 가지고요. 자녀 1, 2에다가 2%씩만 줬어요. 그리고 1억의 배당을 받으면 내가 9,800만 원 하고 9,600만 원 하고 200 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1억을 전체 얘 반씩 쪼개줘도 부인당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받은 걸 가지고 이 두 친구는 그 해의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 소득세 아니면 증여세 둘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큰 거를 내면 끝나요. 그러면 5천만 원?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급여가 있기 때문에 올해 내가 한 1억 한 좀 넘게 소득이 있는 데다가 1억을 더 얹으면 커지지만 내가 그 배당을 자녀한테로 그냥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밖에 없고 다른 소득이 없어요. 높은 세율이 아닐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매년 쌓이고 재투자를 하게 되면 자녀들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이 일어나거나 뭔가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는 전체를 다 맞아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법인에서 원래 나한테로 왔다가 상속세든 증여세든 가야 될 게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낮은 세율로 줄 수 있는 플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가업 승계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그 계획에 맞는 플래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프로세스는 이해가 되지만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될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금이 그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생각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리스크 얘기했고 가정주주 뭐 지금 계속해서 납세 얘기했고 그다음 취득세 이게 간주취득세인데 뭐 한때 거리가 없을 때 간주취득세 가지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간주취득세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중간에
구매를 했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내가 과정주주가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취득세를 계산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돼요. 간접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주주 리스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제2차 납세 의무, 그게 부가세나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관련돼서 그 미납됐었을 때 관련돼서 책임지는 거. 두 번째는 간주취득세.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지 않다. 문제될 거 없다. 부가세 원래 내 돈 아니죠? 예수금이잖아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부가세는 정확하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법인세는요. 돈을 번 거에서 내는 게 법인세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내가 그거를 못 낼까 봐 걱정하면서 더 큰 리스크를 안는다? 명의신탁에 대한 부분은 증여유죄가 돼서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을 만한 가치가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